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나태주 지음. 열림원. 사막을 찾지 말아라. 사막에 가고 싶다. 사막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 마음이 바로 사막이다. 사막을 보고 싶다. 사막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이다. 서울이 그대로 사막이고 내가 사는 시골이 사막이고 내가 또 스스로 낙타다. 내 이웃과 가족이 모두 낙타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고달플 까닭이 없고 내가 그렇게 외로울 까닭이 없다. 사막을 사막에서 찾지 말아라. 아마 60살 정도부터 사막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드문드문 사막을 소재로 하는 시를 쓰고 사막에 관한 책을 구해 읽었다. 사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그것은 문명의 길이며 인간의 길이며 낙타와 함께하는 장사의 길이며 삶과 죽음의 길이다. 만화나 동화를 통해 만난 서유기가 실크로드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신라의 스님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이 바로 실크로드였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사막의 동경은 보다 일찍부터였다고 볼 수 있겠다. 사막은 오랫동안 막연한 상징의 대상이었으며 그리움과 꿈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냥 보고 싶었다. 넓은 모래밭을 보고 싶었고 신기루라는 걸 보고 싶었고 오아시스도 확인하고 싶었다. 앞에서 적은 대로 이미 미국의 서부 쪽 사막을 여러 차례 보았지만 내가 그리워한 사막은 어디까지나 아시아의 그것이었다. 중국의 사막을 보고 싶었던 것이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이었다. 게다가 불교 미술의 정수인 돈황 막고구를 보고 싶었다. 서안을 지나 난주부터가 이미 사막이었다. 황하가 그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난주. 가까이 황허를 두고서도 난주의 나무들은 모두가 사람의 손으로 날라다 주는 물을 마시며 연명하고 있었다. 난주에서부터 무위, 장액을 거쳐 돈황에 이르는 길 자체가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갈수록 나무가 사라져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위산만 남다가 모래산이 되었다가 옛날 서역과의 세관 역할을 했다는 양관에서는 아예 모래산조차 사라지고 모래 지평선만 남았다. 그것이 실크로드였고 사막이었고 서역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이었고 햇빛이었고 머나먼 땅끝 고도 제로, 그것이었다. 사람들이 낙타풀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막의 풀들만 낮은 포복으로 드문드문 자라고 있을 뿐 그것은 황무지를 넘어선 죽음의 땅. 아, 이것을 보자고 우리가 그 먼 길을 달려왔더란 말인가. 허무한 마음을 무한히 쏟아지는 햇빛이 채워주고 세찬 모래바람이 대신해서 가려주고 있었다.
점점 산이 작아지고 갈라져 바위가 되고, 바위가 부서져 자갈이 되고, 자갈이 부서져 모래가 되는 것이 사막이었다. 양관쯤의 바위는 붉은색 바위였던가. 모래조차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까칠까칠한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내려놓고 그 부근에 있는 붉은색 자갈 몇 개를 주워 호주머니에 챙겼다. 나름 옛날 중국의 끝 실크로드에 다녀간 기념품인 셈이었다. 장액에서 돈항으로 들어가는 날은 하루 8시간을 꼬박 자동차로 달려야 했다. 지루하고 따분한 길. 왼쪽으로 텐산 산맥이 줄곧 따라붙고 있었다. 나중에는 산맥의 머리에 있는 만년설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길이 지나는 곳이 바로 고비 사막이라고 했다. 운전기사가 졸지 않도록 가이드는 앞자리에 앉아 계속 운전기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가이드가 말을 시키지 않을 때 운전기사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졸음을 쫓기 위한 방책인 모양이었다. 간간 멀리 보이는 들판에 모래바람이 일었다. 그 모래바람은 햇빛과 어울려 뿌옇게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그렇게 모래바람과 햇빛이 뒤섞여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배고프고 고달픈 대상들에게는 바다로 보이고 푸른 숲으로 보이고 때로는 음식으로도 보인다고 가이드가 설명해줬다. 신기루. 우리 젊은 시절 배고프고 고달프던 많은 날들, 우리도 인생의 신기루를 많이 보았다. 나이 들어 이제 늙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늙게 된 것은 얼마나 잘된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 창밖의 지루한 풍경에 거의 모든 동행이 눈을 감고 졸고 있는 그 시간, 나는 한순간도 창밖의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언제 다시 이곳에 올까 싶은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다. 뭐니 해도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핵심은 막고굴을 보았다는 데에 있다. 막고굴을 보기 전 막고굴에 대한 문화영화 2편을 보았다. 한 편은 막고굴의 역사에 대한 것이고 한 편은 막고굴 내부의 벽화에 대한 것이었다. 2편 모두 막고굴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막고굴은 영화관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제 오후에 본 명사산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제법 큰 개울의 다리를 건너 높다랗게 자란 백양나무 숲을 속에 막고굴은 은신하고 있었다. 백양나무 숲을 보면서부터 나는 흥분하고 있었다. 아, 막고굴. 정말 내가 이곳에 왔구나. 내 성한 다리로 이 땅을 밟고 내 성한 두 눈으로 이 풍경을 확인하고 내 가슴으로 모래바람을 숨쉬고 있음에 무한 감사를 느껴야 했다. 가이드의 주선으로 우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연구원 한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영가화. 가냘픈 몸매에 단정한 옷차림, 상냥하고 친절한 미소와 말씨를 지닌 어여쁜 중국 아가씨였다. 막고굴의 개수는 모두 735개, 가운데 벽화나 불상이 있는 굴은 또 492개, 그리고 관광객에게 공개되는 굴은 제한적이고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영가화 씨가 일일이 그 문을 열쇠로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여 설명해 주었다. 열성적이고 학구적인 설명에 우리도 덩달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일행 중 가장 연장인 내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막고굴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비천상이다. 우리나라 신라 성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의 몸통에서도 보았고, 만주의 집안 소재 고구려 벽화 속에서도 만났던 하늘을 나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의 그림이다. 막고굴의 비천상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벽화가 있는 거의 모든 굴마다 그려져 있었고,
그 모습 또한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비천상들은 한결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조그마했다. 흐린 눈을 치뜨고 비천상을 찾아내는 시간 내내 나는 몸이 허공에 붕 떠있는 듯 황홀했고 가슴은 연락의 샘물로 가득했다. 내가 살아서 성한 내 다리로 걸어서 내 눈으로 저 모습들을 본다니 이거야말로 온전히 살아있는 자의 축복과 행운이 아닌가. 고맙게도 영가바지는 제17호 석굴인 장경동도 보여주었다. 1908년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펠리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어 5만 권의 문서가 쏟아져 나온 석굴이다. 우리나라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이 발견된 것도 바로 이 석굴에서다. 그런데 그 책마저 발견자에 의해 프랑스로 옮겨졌다니 문화적 약탈과 도둑질이 따로 없겠다. 현장에서 장경동을 보면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마음이 여간 편치 않았다. 그나저나 조그만 창문으로 들여다보이는 장경동 안에는 당나라 말기의 스님이라는 홍변 스님의 상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당나라 시절 아름다운 생활 벽화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당나라 때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과 당나라 시절 그림을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탄스러운 일이었던가. 새삼 우리를 안내해주고 정성껏 좋은 설명을 해준 영가화 씨, 그 예쁜 중국 처녀에게 감사하는 심정이다. 여러 개의 석굴을 둘러보느라 일행 모두 다리가 아프고 지쳐 있었다. 석굴을 나오니 다시금 몸집이 크고 새하얀 백양나무 높은 가지에 모래바람이 불고 수없이 많은 나뭇잎은 마른 바다 물결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여행의 내리막길, 귀로의 차례다. 돈황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돈항역에서 지금껏 우리를 데리고 다닌 버스 기사와 헤어진 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야간 열차에 올랐다. 이름은 돈황호. 그것은 밤을 새워서 가는 침대 열차. 4인 1실로 2개의 2층 침대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새하얀 시트에 쌓인 매우 깔끔한 침대차였다. 출발지에서 종착지까지 밤을 새워 달리는 기차. 기차는 달리면서 2차례 정도 멈추는 것 같았고 일행들은 기차 안에서 하루해가 저무는 광경과 하루해가 다시금 밝아오는 광경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느낌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때는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도 가족이 되는 마음을 느낀다. 다음 날 난조에서의 일정과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하나의 사족이나 보너스에 지나지 않는다. 귀로에 오르고 보면 벌써 마음은 한국에 돌아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돌아와 가슴이 뻑뻑해서 힘이 들었다. 이미 사라진 풍경들이 어른거리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다. 그 풍경과 소리를 지워내지 않고서는 다시금 나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 방법이 바로 메모를 정리하는 것이고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여행기를 적는 일이다. 여러 차례 LA를 오가면서 부근에 있는 데스밸리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번번이 조건이 맞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데스밸리는 죽음의 골짜기란 이름 그대로 매우 특별한 땅.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땅으로 여름은 물론 4월 말만 지나도 관광버스로는 여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운 좋게도 그 데스밸리를 이번에 여행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것은 LA 지역 문인 23명이 우리 내외를 위해 마련한 문학여행이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른다. 데스밸리를 찾아간 날은 바로 3월 16일, 나의 생일이었다. 달리고 달려도 끝이 나지 않는 넓은 땅. 질주와 질주 끝에 드디어 들어선 골짜기. 골짜기라기에는 너무나 드넓고 아득한 지평과 그 너머 산맥의 연속들. 올라가도 아주 높게 올라가는 오르막이었고 내려가도 아주 아득하게 내려가는 내리막이었다. 순간순간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그곳은 너무나 낯설고 커다란 풍경과의 만남에서 오는 충격이기도 했다. 아, 데스밸리. 말로 다 할 수 없는 땅. 보았지만 보았다고 말할 수 없고 분명 가보았지만 가보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땅. 오직 꿈을 꾼 것 같은 그곳.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지만 진정한 생명이 숨쉬고 있는 땅. 시시각각 무너지고 시시각각 일어서고 시시각각 충만해지는 땅. 그냥 날더러 마구잡이식으로 말하라면 그 표현은 이렇다.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도 크고 다양한, 비교 개념을 찾을 수 없는, 상상을 절하고 마는, 넘치고 넘치는 스케일과 거리감. 보지 않고서는 진정 알지 못하는. 아니다. 보고서도 모르겠는. 아, 그 천지창조의 땅이여. 아득한 회색빛 들판 너머 까마득하게 흘러가는 높은 산줄기 줄기. 그 거무스름하기도 하고 희뿌옇기도 한 등성이. 그것은 경이와 경이의 연속이었고 그 위로 펼쳐지는 청옥빛 크고도 넓은 하늘 스크린은 두 눈에 작은 가슴에 안기에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고 또한 그 위로 흘러가는 순백색의 흰 구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었다.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거대한 은갈치 구름이여. 구름의 성체, 구름 궁전이여. 구름 들판이여. 입을 맞대고 있는 이름 모를 동물 형상들이여. 해수면보다 87m나 낮다는 배드워터. 그곳에서는 끝없이 드넓은 새하얀 소금 벌판이며 소금 연못도 특별했지만 느닷없이 몰아치는 강풍이 사람들을 후려치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이 속출했다. 오, 세상에 그렇게 센 바람이 있다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바람조차 그렇게 힘이 세고 막무가내인 것이었다. 그 다음 코스인 모래 언덕이나 자브라스키 포인트, 우베헤베 분화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역시 엄청난 바람의 때를 만난 것이었다. 데스밸리 여행은 마치 신이 놀라운 볼거리들을 손에 꽁꽁 쥐고 있다가 일시에 풀어놓는 듯한 그런 경탄의 연속과 연속이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몇몇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바람에 맞서 산등성이를 어샤어샤 소리를 내면서 젠걸음으로 토바 오르곤 했다. 아, 그날의 어깨동무여. 옆구리에 느껴지던 미미한 인간의 체온이여. 사막의 한가운데 해수면보다 낮다는 곳에 자리 잡은 호텔, 그것도 데스밸리 안에 3개밖에 없다는 호텔의 하나를 찾아가던 길에 본 석양을 또한 잊을 수 없다. 지는 해, 짧은 햇빛이 건너편 산에 비쳤는데 그것은 기기묘묘한 영상의 연출이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나 자신이 들어와 있다는 황홀감이랄까. 바라보다가 고개를 잠시 돌렸다 다시 보면 다른 빛깔과 모습으로 비쳐있는 것이었다. 누군가 하늘에서 커다란 등불을 들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이 느껴져 오싹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여기에 더하여 그 다음 날 본 데스밸리 북쪽의 스카티 캐슬은 또 다른 보너스였다. 한 후덕한 부자와 재주 많은 사기꾼이 만나 100년 전에 지었다는 요술나라 같은 건물은 그 어떤 환상보다도 환상적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구석지고 외롭고 동떨어진 곳에 이러한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돈을 댄 사람이나 집을 지은 사람이나 참으로 별나다 싶다. 더구나 모든 재료를 수제품으로 했고 심지어 문고리 하나, 대문 장식 하나까지 망치로 두드려 만든 것이라 하니 미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 하겠다. 희대의 사기꾼이라 하지만 한 사나이의 상상력과 집념에 의해 만들어진 사막 한가운데의 집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윽하고 평화롭다 여겨졌다. 나 또한 이곳에 머무는 잠시 아주 편안한 마음과 평화와 안정과 고요를 맛볼 수 있었다.
필시 오랜 옛날의 미국인들도 이러한 평화와 고요가 좋아 이런 엉뚱한 곳에 엉뚱한 집을 지었거니 싶다. 군데군데 고여서 흘러넘치는 물줄기를 따라 역시 군데군데 자라있는 사막식물들. 오래 살아 몸피가 굵어지고 몸통에 버급이 앉을 대로 앉은 늙고 키 큰 나무들이 그윽한 눈초리로 먼 나라에서 온 키 작은 시인, 늙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철부지인 한 시인을 정겨운 눈초리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사람들은 날더러 데스밸리에 가서 몇 편의 시를 썼느냐 물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고 세월이 지나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사라지면 그 푸석한 기억의 한 구석에서 기적처럼 아니면 외마디처럼 몇 줄의 데스밸리 시가 쓰일지도 모를 일이겠다. 다만 궁금했다. 그리웠다. 어딘가 아주 먼 곳에 있으려니 싶었다. 초등학교 시절 외할머니와 단둘이서 오두막집에 살 때 날마다 얼굴 붉히며 저녁 해가 천방산 너머로 사라질 때 그 너머 어디쯤 바다가 있고 사막이란 것도 있으려니 싶었다. 사막, 모래땅,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벌판. 그곳으로 대상, 카라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낙타를 타고 오간다고 했다. 오직 바람과 구름과 하늘만이 이웃인 땅. 더러는 오아시스란 사막 우물과 신기루란 것이 있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홀리기도 한다고 했다. 그것은 모두가 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로 배운 것들, 4학년 책인가에 나와 있었다. 6.25 전쟁 후라서 유네스코 운크라에서 만들어준 시퍼런 마분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 그 뒤로 사막은 나에게 그리운 곳이 되었고 궁금한 곳이 되었고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쉽게 사막에 갈 기회가 없었다. 실제로 사막을 처음 만난 건 회감 나이 무렵. 미국에 사는 교포 문인들에게 문학 강연 초청을 받아 태평양을 건너갔을 때.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가는 길에 모하비 사막과 네바다 사막을 처음 보았다. 그러고는 미국 문인들에게 다시 초청되어 그들과 데스밸리를 보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는 호사를 누렸다. 더하여 아시아의 사막을 보고 싶어 뜻있는 사람들과 여행단을 꾸리고 실크로드, 중국의 돈황 막고구를 거쳐 양관을 보기 위해 고비 사막을 건너기도 했다. 몇 차례 사막을 찾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막이란 다만 모래와 하늘과 바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더러는 풀과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한다는 사실. 또 모래 벌판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강물이 흐르기도 한다는 사실. 더 보고 싶은 사막이 있었다. 실크로드라면 더 나아가 투르판까지는 가보고 싶었고 몽골의 사막도 보고 싶었고 타클라마칸에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불귀의 사막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밭을 품고 있다는 나미비아 나미브 사막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막을 꿈꾸지 않는다. 사막에 가지 못해 밤잠을 설치지도 않고 가슴 졸여 사막을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왜인가? 내가 머물러 사는 장소가 그대로 사막이고 내가 찾는 모든 지상의 도시들이 사막이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역시 모두가 사막의 목숨들이다. 한 마리씩 낙타이거나 목마른 사막의 벌레이거나 사막에만 산다는 사막 여우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토록 날마다 목이 마르고 고달프고 힘이 붙일 까닭은 없는 일이다. 사막에는 길이 없다. 사람 발길이 닿는 곳이 그대로 길이다. 아니다. 사막에는 길이 너무 많아 발길이 헤맨다.
그것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도 그렇다. 애당초 세상에는 길이 없다. 아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벗이여,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말아라. 그대 발길 닿는 곳이 길이고 그대가 멈추는 곳이 집이고 그대가 눕는 곳이 그대의 방이다. 그곳에 누워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이 그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반갑다 인사해 줄 것이고 가슴속 비밀을 털어놓을 것이다. 나는 인생에게 인생을 묻지 않는다. 인생에서 길을 찾지 않는다. 인생은 그대로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고 순간순간의 숨결이 그대로 인생이고 돌아보아 모든 기억의 집적이 또한 인생이다. 그냥 살아보는 거다. 열심히 살아보는 거다. 멈출 때까지 살아보는 거다. 인생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해본다. 사막에게도 인사를 해본다. 사막은 방금 태어난 아기처럼 방글방글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민다. 보드라운 손이다. 메마른 누군가의 손이 아니고 모래의 손은 더욱 아니다. 나도 사막의 손을 잡는다.